일단 이렇게 예, 시작을 할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제 얼굴이 밑으로 내려갔네. 예. 이거 밑으로 화면 위로 올리고 예, 그렇게 되는구나. 예, 오, 이거 키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이렇게 키울 수도 예, 있어요. 이거 이렇게 땡기면 또 키워져요 얼굴이. 근데 뭐 얼굴을 키울 필요 없으니까 네, 일단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조선상고사 제2편 수두시대 그리고 제3장 이 수두의 전파와 이제 문화의 발달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운 그 소도 이거 이제 원래 발음은 수두인데 이 수두가 그 전파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신처가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제3장이 길어가지고 이 3장의 반반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채호가 설명한 거는 이 고조선의 이 국제적인 영향력, 이 수도를 앞세운 이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 중국과 이 흉노족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신채호는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이 수도가 중국에 전파된 거 이걸 설명하면서요. 이 단군고기 과거의 책이죠. 이 단군고기라는 이 책을 인용해 가지고 이 단군 왕검이 이 자기 아들 부루, 이 왕자 부루를 이제 중국의 그 한나라 이제 중국에 보면 그 왕조가 하상주죠. 하은주라고도 하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바로 이 거기서 이 하나라의 그 우임금한테 하나라 세운 사람이 이제 우임금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라 우임금한테 이거 우왕한테 보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신조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군 왕검이 아들 부르를 이제 하나라 왕한테 보내는 이제 그걸 이제 사신을 보내는 그 이야기 하는데요. 이 고조선이 이제 부르를 파견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그 대홍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홍수에 빠진 중국을 그 도와주자 네, 그런 취지였고요. 근데 이 중국에 홍수가 생긴 게 처음에 유임금 그다음에 순임금 이때 가장 심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순임금이 이제 이 훗날 그 우임금이 되는 사람이죠. 우한테 이제 이 홍수 취소하는 거 이걸 맡깁니다. 바로 그 우를 도와주고자 이 단군이 이제 부르를 파견을 했는데요. 이 신청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그 5월 춘추 중국의 이제 역사책 겸 뭐 문학책 같은 그런 책인데 근데 고대에는 뭐 역사가 곧 문학이었으니까 이게 거의 분간이 안 되는 책인데요. 이 5월 춘추에도 이런 그 이 기록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5월 춘추에 보면은요. 이게 부르라고 안 나오고 그 창수 사자 그 사신이죠. 이 창수 사자가 이제 우임금의 꿈에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현이란 나라에서 온 그 창조사자가 우임금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치수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신서 이 귀신 신자 신신자 해 가지고 이 신서를 얻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5월 주초에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현이에서 온 그 사신이라고 있는데 이 현이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고조선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가 오부로 돼 있거든요. 오부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제 이 구조가 맨 위에 그 3과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셋, 공동 왕도 셋,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5부 이렇게 3, 5로 된 이 구조인데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5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남, 서, 북, 중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북부를 다른 말로 이렇게 거물 현 써가지고 현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현부라는 명칭이 이제 이 이게 중국에서는 이거를 현이로 받아들인 거죠. 오랑캐 있어가지고 현이로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이 신청호는 여기서 이제 이 5월 춘추에 나오는 그 이 현이라는 건 현이는 바로 이제 이 고조선의 그 북부를 가리킨다 해서 이 북부를 칭하는 명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다면 이제 5월 춘추에서 말한 게 이제 그 바로 이 고조선에서 이 우임금한테 이게 사신을 보낸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부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상수 사자는 이제 이 부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르가 우한테 이 치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신오제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그거죠. 이 고조선의 국교인 신성교 이 신성교의 그 오행사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고조선 국교가 이 중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5월 춘추에서 이제 꿈에서 이 우왕이 그 우임금이 그 창수사자를 만나는 그런 일로 묘사가 된 건데요. 근데 고대를 보면 고대는 어떤 그 사실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흔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조선 사신이 찾아오는 걸 이렇게 이제 꿈에서 이렇게 그 사신이 이렇게 그 꿈에서 현몽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5월 춘추가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 부르가 이렇게 이제 우왕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실학자 이긍익이 쓴 그 열려실기술, 그다음에 이제 대종실록 지리지인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부르가 이 우임금 만나가지고 우임금한테 이렇게 그 아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임금한테 이렇게 그 부르가 신하가 돼가지고 우임금한테 이렇게 아련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 시대가 이 책이 나온 시대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사대주의가 강한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서술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시대의 이런 그 사대주의 때문에 이제 고조선 부로가 이렇게 이게 신하로 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부로가 이 우임금한테 이제 그 치수법을 가르쳐 주러 간 거였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요. 이 고조선이 중국에다가 뭐 치수법이라든가 문명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허황되지가 않는 게 보시면은 그 중국이 동아시아 최강이 된 시점이 이때보다 훨씬 이후였습니다. 그 진시황제 그다음에 한무제 그 시기였거든요.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3세기 후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무제가 또 중국을 또 재통일한 게 기원전 2세기 초반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 최강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고조선 이때만 해도 이 고조선이 중국보다 더 이제 문명이 더 이제 우월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이제 충분히 그 문명 전파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중국이 한무제 때부터 이 동아시아 최강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세계 이제까지 역사를 주도했던 세 가지 그 무역로거든요. 이제까지 세계사에서 가장 그 당대 최고였던 이 무역로가 세 가지인데요. 맨 먼저 나온 게 이게 초원길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단길, 세 번째가 바닷길. 이 초원길은 유목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비단길은 이 중동의 농경지대하고 이제 동아시아 농경지대를 이게 사막으로 이어주는 길. 그다음에 이 바닷길은 이게 이제 이 서기 16세기 이후로 이 서유럽인들이 이게 개척한 예, 땅이었고요. 개척한 그 길이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비단길이 나온 시점이 이게 기원전 2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 한무제가 이 그 지금의 몽골 초원에 있었던 흉노조 견제하려고 이 몽골 초원 왼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이렇게 연계하려고 이 길을 그 개척을 했거든요. 장건은이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단길이 뚫리면서부터 이제 중국이 이 서방세 이제 중동하고 무역하면서 이게 이 국력이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단길 이전만 해도 중국이 되게 힘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초원길 시대에는 이 초원길을 장악했던 뭐 유목민들이 그 지배한 시대였고 그래서 초원길 시대는 이제 이 초원길의 동쪽 끝자락을 장악했던 이 고조선 그다음에 몽골 이 유목민들 이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우임금 시대 뭐 주나라 시대 이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조선이 중국보다 더 이게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그 이런 그 무역로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충분히 이제 이 과거에 이렇게 그 고조선 시대 때 고조선이 이제 부르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임금한테 그 문명을 전파했다. 이게 충분히 이게 가능한 가능한 얘기였고요. 이렇게 이제 우임금이 이제 부르의 도움으로 이제 홍수를 처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로로 이제 우임금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또 한나라 하필이면 또 이렇게 그 치수한 그 왕인데 또 나라 이름도 이렇게 한나라가 이렇게 또 됐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임금은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우임금이 이제 이 부르가 전파해준 그 고조선의 수도 신앙, 그 신성교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르한테서 그러니까 부르가 전해준 그 신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홍범 구주 그러니까 통치의 규범이죠. 그걸 홍범 구주로 삼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나라에 뒤이은 그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도 하죠. 이 상나라도 또 이제 그 홍범 구주를 신봉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뭐 여담인데 그 상인이란 말이 바로 이 상나라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말이 그런 그 역사적인 그 하나의 그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 상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죠. 이 상나라가 망한 뒤에 그 상나라 유민들이 이제 각지에 퍼져가지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그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상인이라고 했다. 이제 그런 학설이 그 역사학계에서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상나라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우임금 이후로 이게 이 중국이 고조선의 수도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범 구조도 믿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이제 이 주나라 무왕 때, 이 주나라 때가 되면 이제 중국의 한족이 강해져 가지고 바로 이제 이 주나라 무왕 때부터 이 중국인들이 그 우리 그 고조선 몰아내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키고 어떤 그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걸을 때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기자였습니다. 기자. 우리 흔히 뭐 기자조선 하는데 바로 이 기자가 이제 이때 등장하는데요. 근데 기자는 이제 기자의 신분이 은나라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왕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은나라 왕족인 기자가 이 조선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잠깐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하늘이 그러니까 과거에 하늘이 우임금한테 홍범 구주를 하사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신화적인 얘기인 게 진짜 이게 하늘에서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고구려 수도신앙에서는 고구려 신앙이 수도신앙에서는 이제 이 단군을 바로 하나님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게 기독교랑 다른 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분이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인 반면에 이 고조선 수도신앙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하늘과 신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보라는 말 쓰는데 기독교에서 이 중보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사제, 가장 큰 사제를 뜻하는 게 바로 이게 강문신앙에서 말하는 그 예,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기자 그랬죠. 과거에 그 하늘이 우임금한테 홍범 구주를 하사했다. 바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그 단군이 우임금한테 홍범 구주를 하사했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은나라가 망하니까 이 그 땅에 있지 않고 이제 고조선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이건 저기 당연한 거죠. 이제 이제 주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은나라의 상국이었던 이 고조선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나라가 이제 한민족과 더 가까웠다는 하나의 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중국에 보시면은 이제 그 그 삼국 시대가 있었죠. 뭐 우리 흔히 위초고 하는 삼국 시대. 거기 보시면 이 삼국지 동리열전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부여와 은나라의 그 역법이 같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우리 한민족 지칭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과 은나라의 그 역법이 같다는 건데요. 이 역법은 고대의 그 시간 계산하는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역법이 같다는 거는 이제 그거였죠. 고대에는 보면 이제 이 황제국과 신하국이 같은 역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을 하나의 시간을 쓴다, 하나의 그 시간을 공유한다, 하나의 우주를 공유한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황제국과 신하국이 같은 역법을 쓴 건데요. 근데 보면은 이 한민족과 은나라가 동일한 역법을 썼다. 이거는 그거죠. 고대 그 이 은나라가 우리 한민족과 같은 우주를 공유했다. 같은 그 체제 안에 있었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이 고조선과 은나라가 이제 같은 문명권이었다. 그러니까 중국과 구별되는 같은 문명권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이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고대 중국인들이 이 단군을 믿은 또 하나의 또 증거가 있는데요. 이 초나라 때 시를 그러니까 그 진시황 이전에 그 시대가 전국 시대였죠. 그 시대 때 그 초나라의 시를 정리한 그 책이 이 초사,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초사인데요. 초사에 보시면은 지금의 그 저장성 또 후베이성,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기 그 지금의 상하이가 있는 쪽이 그게 예, 저장성이죠. 그리고 이제 양자강 위쪽이 그게 후베이성, 호북성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저장성과 후베이성에서 고대 이 진시황 통일 이전에 이제 단군 왕검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풍속을 보여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 이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단군을 숭배했다는 거는 바로 이제 바로 그 지역이 이제 이 고조선의 영향권이었다. 이걸 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초가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교가 이제 중국에 영향을 준 거하고 이어서 이제 신조가 설명하는 게 이제 이, 이 고조선 수도신앙이 흉노족한테 영향을 준 건데 그걸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사기 흉노 열전에 보시면요. 사마신에 쓴 사기 흉노 열전에 보시면은요. 이 흉노족도 이 고조선처럼 이제 5월에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이제 구리 형상을 이제 그 흉노족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때 쓰려고 하나님 형상을 이제 본떤 그 구리 형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휴도라고 했습니다. 흉년들이. 근데 신체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휴도는 이게 이제 수도, 소도 이걸 음역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도 보면 이제 흉노족이 이 휴도에서 삼용한테 제사 지내거든요. 근데 용은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삼용은 곧 삼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흉노족과 우리 민족의 그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그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신체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요. 이 고대에는 그 종교와 정치의 구별이 없어가지고 종교가 퍼지는 것이 곧 그 정치가 퍼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종교 영향력이 퍼지는 것이 곧 정치적인 영향력이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냐면 이제 이 중국 각 지방에 이렇게 당군을 숭배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고수선의 종교뿐 아니라 고수선의 정치적인 힘까지 그 영향을 미친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한국이 지금 기독교 영향하에 있는 것도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서양 세력이 오면서 이렇게 됐듯이 이제 지금도 역시 보면 그 종교의 영향력과 그 정치 영향력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걸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 신채호가 이 제3장 그 전반부에서 이 고조선의 수도 신앙이 이제 뭐 한반도나 만주뿐 아니라 이제 중국과 그 흉노 몽골 초원까지 이게 전파가 됐었다. 이걸 이 부분에서 신채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예,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정말 어, 저기 김경신님 오셨네요. 예, 저기 혹시 이게 안녕하십니까. 수도가 예, 저기 뭐야 이 약간 도피성 개념 그 예, 시티 오브 레퓨지라고 예, 도피성 알죠? 예, 예. 그 개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아,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과거 책에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예, 예. 근데 죄인들이 만약에 정치 권력이 어떤 죄인을 이제 추포하려고 막 추격하다가 그 죄인이 소도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추격을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소도에 음, 또 금줄이 쳐 있었고. 그래서 예. 소도는 신성구역이라 가지고 소도 안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정치 권력이 체포를 못 한다는 그런 이제 금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과거 역사 시간에도 예,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도피나 은신처로도 예, 쓰였던 거죠. 왜냐면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예. 민수기 35장하고 그 신명기 4장하고 여호수아 2장에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예,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도피성에서 뭔 일을 하냐면 그 뭐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자기가 의도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제 뭐 복수당할 수가 있으니까 도망가.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어, 막길라시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이제 35장 무슨 얘기냐면 도끼 갖고 이렇게 나무 자르려는데 도끼에서 이 날이 쉿 날아가고 뒤에 있는 사람 맞아 죽어버렸어. 그것도 살인죄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착한 사람인데 그럴 때 이제 저쪽 그 이 피해자 집안이 보복할까 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피해복수로 그러니까 피복수 이제 뭐 이제 그 이 영어 신학책에서는 어 어벤져 오브 블러드라고 하는데 어벤져 오브 블러드 근데 이제 이 피해복수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이제 거기다 저기 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런 도피성이 이제 6개 정도 이제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도피성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그래서 이게 그 조선삼국지에 나오는 수도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민수기 35장하고 신명기 4장하고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그 도피성하고 무슨 그런 게 있다. 근데 이걸 발견했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융합 인문학자다 보니까 하나만 전공한 게 아니라 신학은 38년 동안 전공했지만 철학은 철학도 아예 학부 때부터 했구나. 이 철학도 38년, 또 이제 나머지 뭐 그 교육학, 역사학, 그다음 대학원별로 막 신문방송학, 심리상담학 쭉 이렇게 해서 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동양 철학도 강의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단지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던 수가 그 소도가 성경에는 도피성과 너무 비슷하다. 거기 제사장이 있었고 신성시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러면 그렇다고. 예, 예. 그럼 이제 충분히 예,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한 거죠. 그 여기 저 위대하신 박병득 박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박병득 박사님 그걸 잘 아시겠네. 예. 박병득 박사님, 아, 그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요. 나중에 네. 한번 꼭 글을 쓰시던가 하면 그거 되게 재밌겠네요. 진짜 우리 그거. 둘이 합작해 갖고 공동 예. 연구로 이 저희 뭐야 이 중동의 도피성과 그러니까 예. 고대근동의 도피성과 그 이 저희 뭐야 이 그 고조선의 수도 그와의 연관성 아, 또 논문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깜빡 원래 포럼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원래 포럼에서 우리가 동시에 각자 발표하는 거죠. 거기서 원래 예, 포럼에서. 예. 아니 그 우리 있잖아요. 그저 그 원래 세미나 때 한번 하시자고요. 같이 한번 우리가. 예, 예. 네,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예. 아, 그 오늘 그 저기 중에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이 저기 예. 얼굴이 안 나타난 거는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아, 파이팅. 저 오늘 이정리 선생은 오늘 저기 집안에 그 부모님들하고 식사한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식사 중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예. 이제 못 나왔어요. 우리 김대영 씨는 지금 길동역이에요? 아니, 김대영 집입니다. 아, 아버지네요. 집. 네, 안녕. 아니, 저기, 그, 소도 얘기 들으니까 많이 진짜 그런 얘기들, 옛날, 뭐 책을 깊이 읽은 거 아니지만은, 그, 그 뭐냐, 우리 그, 소도를 썼던 문화들이 연관성이 많다는 어떤 책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언뜻 읽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래, 뭔 얘기냐면은, 그, 원래 소도라는 말 자체가 어디더라? 우리 소, 소토 뭐라 그러지? 히타이트 전에 어디죠? 처음에 처음 그 글자 만든 나라라고 해야 되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바벨론, 히타이트, 뭐 네, 하여튼 아시리아. 그쪽에서 아니야 더 전인데 그 민족과 우리랑 거의 뭐 같은 민족 아니냐고 이렇게 좀 약간 황당한 주장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책들이 있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나온 구절하고 또 우리 뭐 민족이 또 소도란 문화가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진짜 그런 그러네요. 예, 뜻밖이네요, 그죠? 예. 예, 예. 그게 진짜 이스라엘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하고 거의 뭐몇몇몇 킬로 떨어진 거죠? 정확하게 한 그 지구의 절반이죠, 지구의 절반. 그러니까 한 3,000 킬로 정도 이상 한 5,000 킬로 이상 떨어졌을 텐데 최소한 3,000 킬로 정도 될래나? 하여튼 뭐 거리상으로 전혀 만날 수 없는 곳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당시 뭐 교통이 지금같이 발달할 리는 없을 테고 음. 이동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수천 년이 걸릴 테고
그런 문화들이 연관성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야 되는 건 정말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네요. 어, 목사님, 네. 다음번에 한번 우리 원래 때 한번 같이 발표해 보시자고. 저는 수도 발표하고 목사님께서는 저기 그거 도피성. 아까 기피성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예, 재밌겠네 그러면요. 오케이, 뭐 밥만 먹고 해던 짓이 저 뭐 그 신학하고 철학하고 역사학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기 오늘 저기 이정진 선생은 오늘 저기 예, 못하니까 일단 저기 막바로 목사님께서 예, 네. 융합 언론학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세 번째 강의. 예. 제가 이제 융합 언론학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이게 이제 계속 그 몇 주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 이제 들려요? 네, 예, 잘 됐습니다. 예. 근데 제 칠판이 보여야 될 텐데 이거 화면상으로. 글자 크게 쓰셔야 돼요. 예? 크게 아니 글자를 그게 크게 쓰셔야 아니라 돼요. 내 얼굴이 크게 보여요? 예, 예, 그쪽에서는? 예, 잘 내 보여요. 칠판 쓰는 게 보여야 되거든. 예, 네, 예, 잘 글자 됐습니다. 크게 쓰시면 돼. 예. 크게. 예. 예. 그 이제 그걸 확인하면 되고, 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해주셔야 돼. 다 음수해 주셔야 돼. 동시에 강의 시간에 동시에 다 음수를, 그 박병득 박사님도 음수해 주세요. 음수고했습니다. 예, 저기 해주셔야 이제 제가 그 얼굴이 나타날 텐데, 그 제가 융합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이제 뭐 하나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뭐 신학, 철학, 역사학 같은 경우는 깊이는 들어갔지만, 제가 여러 전공을 그게 참 운명인지 그냥 뭐 예를 들어 예컨대 유학 가서 어느 한 학교 푹 파묻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현장 이제 교계 언론계와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공부하면서 그 주경 야독형이죠.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대원들 많이 나왔어요. 대원들 많이 공부했는데 저보다 그 더 만만치 않은 인생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박병득 박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융합이구나. 현대는 어떤 하나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공부를 해서 이걸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 매체가 있어야 돼, 매체. 그거를 미디어라고 해요, 미디어. 이제 요즘에 미디어 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옛날에는 신문방송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미디어학이라는 건 왜냐면 매체가 많아져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매체가. 왜냐면 옛날에는 신문하고 방송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디어학이라는 용어로 전환된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어라는 용어가 된 이유가, 이건 매개체거든요. 영어로 따지면은 매개물이 매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한 1년간만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언론학 계통의 영어는 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디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의,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수단.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평균값이라는 말도 있고, 뭐 대명사란 말도 있고, 또 환경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또 내가 뭘 봤냐면 언뜻 봤는데, 도대체 병원들을 많이 갔다 오니까 이 혈관의 중막을 또 이 미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에서는 혈관의 중막. 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중막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혈관이 막 퍼져나가는데 뭔가 이게 연결점을 쫙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그러니까 누군가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고, 난 떠드는 자 이렇게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걸 라이터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학에서는 근데 이제 라이터든지 스피커든지 이 떠드는 자라고 그냥 그러면 간단해. 근데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듣는 자, 이거를 필요가 있으면 오디언스 혹은 리더, 독자. 그러니까 이 떠드는 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 라이터, 그다음에 스피커, 앵커 같은 스피커, 그다음에 이제 이 듣는 자. 이게 영어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면 오디언스 혹은 리더. 근데 이 매개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요, 여러분 참 뛰어난 게 뭐냐면 이 과정에 대해서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내가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해 갖고 이걸 연결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고대 철학에서는 이 설득이라는, 응? 그러니까 이제 포세션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게 무진장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그 당시에 소피스트,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기준이 그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보는 거. 근데 이제 소피스트는 재판에서 이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 핵심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판 이기는 화술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돈 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궤변론자라고 했죠. 궤변론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거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뭐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온 거니까 부담 없이 보세요. 그냥.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 더 배우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여기서 그 수사기란 걸 했는데, 이 수사기란 거를 이제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사기에서는,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레토릭.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인 단어니까 뭐 중학생까지 안다니까. 레토릭.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뭘 주장을 하냐? 이거를요. 이 사람 기가 막혀 머리가. 이 사람 여기서는 이 단계를 에토스라고 해요. 에토스. 이 단계를 로고스라고 하고, 이 단계를 이제 파토스라고 해요. 이제 어떤 하나의 연극 공연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설책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그려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떠들고 있잖아요. 왜 떠들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응? 생긴 게 저기 뭐 여러분들보다 더 못생겼는데, 근데 왜 듣고 있느냐? 그거 뭐냐면 신뢰도예요. 신뢰도. 크레디빌리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크레디빌리티. 그러니까 신뢰도. 신뢰를 하잖아. 어쨌든 뭔가 저 인간은 그걸 줘서 듣고 인풋이 되는 인간이다라는 어떤 신뢰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윤리적 소구라고. 윤리적 소구. 에티컬 어필. 윤리적 소구.
ethical appeal.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공신력 있어야 돼, 공신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언론 스승이 누구냐면 박경덕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제 머리는 저보다 좀 좋은데 안타깝게도 생긴 건 내가 조금 나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 하냐면 기사는 기자가 써야 기사다. 이거를 저한테 이 연수 때 가르쳤어요. 네, 이제 난 하도 난 배우면 안 까먹어. 기사는 기자가 써야 기사다. 이건 공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갖고 썼다고 쳐봐. 시장 아주머니가 와갖고 내가 기사 썼어 하는 거고 또 이제 저쪽 어떤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나와서 내가 이거 썼으니까 이 기사 좀 믿어줘 이런 거하고 정식으로 신문사나 방송국에 근무하는 기자가 써서 나온 거고 신뢰도가 다른 거죠.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윤리적 서구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전문적인 연극인 나왔을 때 그 액터가 나와서 막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몰입을 해요. 내가 근데 여러분 간간히 이렇게 용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용어들이 전 세계의 미디어 학을 하는 사람들의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국제 학술대회라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내가 순간순간 얘기하는 것들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뭡니까? 전문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터미놀로지라고, 터미놀로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 전문적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쓰는 거하고요, 박사들 논문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식약을 써야 돼. 그리고 복문이 아니라 단문을 써야 돼. 단문, 복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단문이란 건 주부하고 술부로 딱 끝나. 근데 그 복문이란 것은 단문, 복문, 단문, 복문이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면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이제 단문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할 때 이 에토스적인 용어를 쓸 때는 육하원칙이 있대요. 육하원칙.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 육하원칙이 기사작성법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기획기사 쓰는 방법이라든가 탐사보든지 이런 것까지 나갈 텐데, 그러니까 누구나 기자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체계적으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 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사람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글이 나오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면 이게 내가 볼 때는 3개월이면 돼. 3개월이 되는데 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육한칙이 뭐냐? 무슨 어떤 상황을 봐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을 정리할 때 언제 일어났냐? 언제? 그리고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미권 사람들은 5W1H라고 그래요. 1H. 언제, when, 어디서, 왜요, 왜요. 왜요. 그 다음에 누가, who,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how, 왜, why. 요걸로 정리를 해줘야 돼,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3월 2일 날 남영지 한양병에서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양진호 국장이 언제 지난해 3월 2일에 어디서 남양주 한양병원에서 무엇을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 향년 57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왜? 그 다음에 이제 피레드 찍은 다음에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그 뭐야 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사를 딱 깔끔하게 이제 그러면 두 줄 세 줄에 다 소식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그 이 체계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로직 하는 과정이에요. 로직의 과정인데 이제 뭐를 한다는 게 이제 그 IC라는 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우주의 원리도 그렇죠. 우주의 원리도 그러니까 예컨대 우주의 원리도 카오스의 단계가 있으면요. 카오스의 단계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 있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코스메틱이라고 그래요. 코스메틱. 이게 바로 이제 끝에 메틱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뭐라고 해요? 코스메틱 한다고 하잖아요. 하우스 같이 아주 어지러운 상태를 질서를 잡아주는 코스메틱을 해서 코스모스 만들듯이 로직. 그러니까 그래서 로고스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논리적 속어라고 그래요. 논리적 속. 이거는요,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즘에도 이거를 가지고 이 논리적 소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팩트를 갖고 해야죠. 팩트. 그 팩트 체크하잖아요. 팩트.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피겨. 피겨는 뭐예요? 투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수치가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어떻게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의 어린이날 맞이해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4점 만점에 1.66이었고 아이들 여론조사를 한 결과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할 때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그 약 한 13%, 행복하지 않다는 애들이 87%.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한 10명 있으면 9명이 행복하지 않대요.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게 무슨 놈의 나라고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그 도표 이거를 딱 근거를 대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에토스가 되니까 로고스를 할 수 있고 로고스가 되니까 듣는 자가 파토스가 일어나요. 파토스. 이건 뭐냐면 감성적 소구라고. 감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 이게 이제 이모셔널 어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심퍼시 이제 엠퍼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웃음같이 스마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걸 보면서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보내면서 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죠. 상상력을 이렇게 그 발휘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표현 데는 소리를 줄여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설득의 과정 퍼스에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삼각형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어서 스피커 그러니까 라이터 이거를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 그 저자 어서 그다음에 스피커
그러니까 말하는 자, 쓰는 자, 읽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디서 한쪽에서 뭐가 있어요? 읽는 자 있죠. 리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오디언스가 있죠. 청자. 예. 그러면 이거를 전달할 때 이거를 로고스화 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 신문학 쪽에서는 텍스트이지만 이제 방송학 쪽은 이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소구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막 톤이 중요해. 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편집 방향. 그러니까 이거 퍼포스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송 예를 들어서 뭐 돌발 영상인지 뭐든지 그러면 이건 스타일이 있다고 스타일. 이게 이제 또 이게 삼각을 이뤄요. 삼각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여기서 에토스가 일어나요. 에토스. 요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로고스. 그리고 요 단계에서는 파토스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이제 누리는 어떤 대화의 창구가 된다 해서 컨버세이션 이제 이렇게 나요. 이게 이제 기본 구도인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달 방법까지 좀 진도 나가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뭔가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신뢰감을 갖게끔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기사장서법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가져서 윤리적 소금, 어떤 신뢰성이 있고 신용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미디어 매개체를 가지고 로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소금, 이거를 어떤 사실, 그리고 또한 어떤 도표라든가 형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리더라든가 오디언스가 즉 듣는 자라든가 읽는 자가 이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언론학의 기본 구조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자, 다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점점 더 강의가 더 재밌어지네요. 계속 재밌어지고 있어요. 좀 들리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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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뭐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자, 근데 10시부터는 또 불금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다음 예. 주 제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다음 주 우리 팸플릿에. 기사를 써봅시다. 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앞으로 네. 미디어의 기능은 좀 축소가 될 거잖아요. 점점 늘어나죠. 봐봐. 지금 뭐 텔레비전 신문이었다가 지금 예. 스마트폰 하다못해 카카오톡도 그것도 미디어예요. 그리고 아, 이제 유튜브니 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모든 게 다 미디어죠. 제가 드린 말씀은요. 미디어 수단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대기업 말이에요. 그죠? 미디어 대기업들 그죠? 그 역할은 지금 미디어 줄고 그룹, 있잖아요. 예, 예. 미디어 그룹, 매스미디어. 예, 예. 그런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영역이 여기에 이제 앞자가 매스라는 자가 붙어요. 매스. 그래서 매스미디어라서 대중을 끌어안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미디어 그룹이죠. 그룹. 이 사람들은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그래서 돈벌이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예, 수라기보다는 다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거 하나였었는데 여러 통로가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를 봤던 거에서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그 매스미디어 그룹이란 게 영향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도 다극화되는 거죠. 다극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자기 이데올로기로 어떤 헛소리했다, 틀린 말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뢰성을 딴 데 다 검증이 되거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예컨대 어 이제 내가 이 편을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원래 기자가 이 말을 했는데 하고 그 기자의 말을 딴 데 들어왔고 왜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옛날에 이게 통 하나였거든. 내외 통신 뭐 이런 걸로. 근데 요즘에는 다극화돼 갖고 다 팩트 체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매스미디어 그룹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화해야죠. 엄밀성, 엄격성, 객관성 이게 이제 뒤처지면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꼰대 언론이라고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그걸 했었잖아요. 이제 언론학의 오류하고 언론학의 이제 그 시대성. 그래서 전근대성, 근대성, 탈현대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시사불금에서 저거 할 시간이 됐네. 예, 조금 더 하시죠. 예, 예, 한 예. 주간 예. 한 주간 발표해 주셔야지. 아, 예, 예. 그것도 화면을 찍어줘 봐요. 그 도표도. 그냥 발표하지 마시고, 예. 너무 좋더라고. 보면서 하는 거 안 보면서 달라요. 아, 그럼 그 화면은 다음 주부터는 준비할게요. 그 화면 따로 예. 준비할게요. 예. 자,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시사를 정리한 우리 김종성 역사학자의, 역사 전문 기자의 정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다 잊어내 버렸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기 한 주간 그 국내외 정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는 참 대형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그 여러 이슈가 어느 하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단독으로 최대가 못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그 길랑하는 그런 그 형국이었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국민의힘은 되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확 커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제 송영길 주변을 많이 쳤습니다. 송영길의 뭐 전, 현, 주거지 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송영길의 그 외곽 조직이었죠. 그 먹사연이라고 약칭 먹사연 이것도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송영길의 전 보좌관도 또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하면서 이제 정작 송영길이 아직 수사를 안 했는데 송영길이 먼저 검찰에 자진적으로 가가지고 조사받겠다고 했었죠. 근데 또 검찰에서는 이제 그냥 가라고 이렇게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고 이게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돈봉투 사건도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데 아직 커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간에 그 민주당의 윤관석이 있죠. 윤관석 또 이성만 두 의원이 그 자기들이 뭐 그 탈당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자기 무죄를 밝히겠다 그렇게 해도 탈당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랑 또 비슷한 사건이 또 거의 무게가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죠. 태영호 사건. 이 태영호가 이제 그 뭐 이제 대통령실이 태영호에 대해서 공천 개입하는 그런 또이 녹취록이 또 음성 녹취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그 윤석열이 이 한일 외교하는 거 이거를 이제 태영호가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태영호가 최고위원 회의 나와서 응원을 해주면은 이제 앞으로 뭐 공천이 보장될 거다. 이 말은 이제 태영호가 자기가 그 들은 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 비서들한테 한 거가 이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 태영호가 속해 있는 강남 그 지역구에서 이 기초의원들이 이제 이 쪼개기로 해가지고 돈봉투 이렇게 쪼개기 해가지고 이 헌금한 것도 이게 또 지금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태영호 사건 때문에 이 돈봉투 사건이 약간 좀 이렇게 희석화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 송영길이 약간 좀 이게 반사 이익을 얻은 면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국민의힘이 되게 신속하게 태영호에 대한 그 징계
착수해가지고 그저께였죠. 이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 태영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지금 그 이 두 개가 다 돈봉투죠, 그죠? 뭐 송영길, 태영호 다 돈봉투 사건인데 이 두 개가 지금 약간 그 충돌하면서 이게 더 커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또 이 대외 관계에서도 이 외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또 많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재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국은 또 이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그 정기적으로 그 착륙시키겠다 또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앞으로 한반도가 되게 이제 되게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뭐 미국의 뭐 핵잠수함, 뭐 전략 폭격기 또 핵추진 항공모함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수시로 이제 한반도 주변에 오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미 정상회담에 의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달 4월 21일, 4월 하순 21일에 이제 평택항에 들어왔다 이런 보도가 뒤늦게 또 보도가 된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이 또 7일로 결정된 거 이게 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조태용 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요. 이 정상회담 발표 전날이었죠. 뭔 말했냐면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시다가 한국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강제징용 그에 대한 그 성의 표시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방송에 대통령실에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국, 일본 두 정부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주문을 했다는 건데 다분히 이제 이거는 그 윤 정권이 보여주기식으로 실제로 그 기시다 정권한테 어떤 주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의 표시를 주문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이죠. 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러자 이제 일본에서 항의했고 그러자 이제 또 우리 국민의힘과 또 외교부에서도 덩달아 또 이렇게 그 전용기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번 사건이 되게 미묘한 게 이 독도 영유권이 이게 이제 한일 관계 그 거의 핵폭탄이다. 되게 중요한 그 내관이다. 이게 또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증명이 돼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독도 이 건으로 이제 되게 윤 정권이 그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에 되게 이제 약간 작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이 7개월 연속으로요. 그 전년 동월 대비 이제 그래서 수출이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 한중 관계 영향이 큰데 또 이런 인식을 이제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 수출 감소는 뭐 대중국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뭐 기술적인 문제다. 약간 또 그런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윤 정권의 외교 실패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또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이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3.7%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3%대에 들어가가지고 물가가 다소 이제 물가 그 인상 속도가 다소 이렇게 주춤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이제 분신한 다음날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노동계 투쟁이 더 이제 거세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한국뿐 아니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보면 다 보면 이제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노동법 개혁 이걸 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노동과 이 자본의 그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동계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노조 간부가 분신을 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여정이 북한에서 이 담화가 아니라 이 중앙통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 두 나라의 그 핵 협의 그룹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그 확장 억제 강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전략 자산 이 전개 확장 이거에 대한 그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것보다 더 강한 걸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그 경고를 하는 일이 또 있었고 이- 이게 한반도 더 이렇게 상황이 험악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세적으로 보시면은요 가장 위험한 데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또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 바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한반도가 이제 그 이 전쟁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이고 세 번째로 위험한 데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대만 해협 그다음에 한반도 되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또 이 워싱턴 그 선언 비판하는 또 이 청년 학생 집회가 또 북한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번에 그 이 워싱턴 선언을 약간 좀 이제 민심 통제를 위한 또 그런 도구로도 또 활용하는 면이 또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연금 개혁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노동절이었죠. 그날은 또 연금 개혁 반대하는 또 대규모 시위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법원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계속 시위는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크렘린궁 이 푸틴 집이죠. 푸틴 집 위에서 이제 이 드론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누구의 성행인가 이거 놓고 이제 미 러간에 지금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양상이 뭐냐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인데요. 이란은 이번 주에 이라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라크한테 그 미국을 추방하라 이렇게 그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라크가 전쟁에 져가지고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군이 지금 약해지면서 이제 보면 미군이 한 3천 명 미만으로 이제 이라크에 이제 주둔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이라크 대통령한테 미국을 추방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란이 또 이번 주에는 또 이 시리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시리아한테 또 이 반이스라엘 연대를 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란이 이렇게 뭐 그 동쪽의 이라크 또 서쪽의 그 시리아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촉구하는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또 이제 시리아 내에 있는 지금 이제 친이란 세력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시리아의 그 알레포 공항에 또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보면 현재 그 중동 정세가요. 이란의 세가 커지면서 이제 미국이 이걸 직접 제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직접 치지 못하니까 이제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세력한테 이게 보복을 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사우디가 또 이런 그 이란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그런 형국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인도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요. 인도 서남 쪽이죠. 이 몰디브 그 섬나라죠. 거기에 그 방문했거든요. 이 방문 목적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이 인도양으로 접근하는 거 이걸 이제 견제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해석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인도가 보면 러시아 편인지 러시아 편인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헷갈리게 보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요즘에 인도가 이제 균형 외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인도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도가 이번 주에 몰디브랑 연대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에서 또 이 중러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중러 인도가 모여가지고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대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중국한테 또 힘을 실어준 또 그런 행동도 함께 했던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이게 한미일이 연대가 강화되니까 또 이 중러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또 그 중러의 연대를 강화하는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이번 주에 싱가포르하고 연합 군사 훈련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싱가포르는 이 동아시아하고 이 동남아 또 인도양 다 연결해주는 그 통로인데 바로 거기서 또 이 중국이 싱가포르하고 연합 군사 훈련 해가지고 거의 지금 미국이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되게 좀 거의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보도인데, 아니 이게 홍콩인가 중국의 보도인데요. 작년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 폐업한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 수가 거의 한 6천 개 가까이 된다고 해가지고 중국도 상당한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시다가 입지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지지율이 이번 주에 보면 50%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그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시다가 지금 개헌하려고 합니다.
개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여론도 보면 지금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70% 이상이 지금 개헌을 지지한다는 그런 또 여론조사가 또 있었고요. 예, 동시에 또 보면 이제 요즘에 이번 주 일본에서 또 이 납치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압박하는 목적으로는 납치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요코다 메꾸미 있죠. 소위 말하는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꾸미. 요코다 메꾸미의 동생이 이번 주에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지금 또 떠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베이비 스텝이었죠. 0.25% 인상한 건데 그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5.00에서 5.25까지 인상돼 가지고 그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 자본들이 이제 이 미국이나 그 유럽으로 빠지지 않을까 지금 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함부로 같이 인상 못 하는 게 더 이상 인상했다가는 이제 경기가 더 침체될까 봐 섣불리 지금 인상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미국이 필리핀 그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수정해가지고 국방부 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펜타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힘을 예, 보여준 건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그전에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과시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자기 힘을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보면 이제 미국이 그만큼 지금 많이 약해진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자기 통장 잔고를 보여줘야만 이제 자기가 부자라는 걸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과거에는 미국이 집이 좋으니까 그냥 굳이 통장 잔고 안 보여줘도 되는데 지금 미국이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우리 부자라는 걸 이게 보여줘야 될 정도로 상황이 되게 이제 국력이 약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필리핀 마르코스가 가가지고 이제 미국이 힘을 과시한 게 도리어 이제 미국이 되게 힘이 약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정희 선생이 빠졌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그 주간 논평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박병두 박사님 말씀 없어요. 박병두 박사님하고 박인재 천재 여기 뭐좀 듣고 지나가죠. 좀. 아 그리고 요 네. 공유창 지워주시죠. 공유창 목사님께서 공유하신 거. 예. 어떤 공유창이요? 여기 제가 보내드린 거 공유해 놓으셨네 목사님께서. 이 공유 중지를 해주셔야 돼. 그래 이 화면이 지워지죠. 이 화면이 지금. 어떤 화면이요? 지금 여기 화면이 떠 있잖아요. 중간에요. 어떤 주간 정세 제가 정리해 놓은 표가 지금 떠 있는데. 제가 표를 올렸는데 제 표를 지워야 되는 건가요? 예, 공유 중지하시면 돼요. 공유 중지. 예. 공유 중지가 없는데 여기 그러면 잠깐 호스트 한번 해주세요. 호스트. 예,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 예. 조정원 선생님 예, 들어오셨네. 박인영 선생님 들어오셨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특별한 코멘트는 없고요. 예, 잘 들었고 참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목사님께서 해주시죠. 이 주간 예, 논평을 예, 어, 결국 일본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일본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하고 또 이제 기시다가 탑방하고 뭐 이런 건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소설 복선이라고 있는데 겉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속에 어떤 의도라는 게 있죠. 그 뭐냐면 달러와의 위기예요. 달러와의 위기.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그 옛날에는 달러와 하나로 세계가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위안화가 치고 올라가거든.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2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와의 그 권을 CIPS라고 하고 이제 아마 달러가 스위프트인가 그런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역이 있는데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금으로 달러의 가치를 등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 얼마만큼의 달러가 얼마. 그래서 이제 그 등가를 시켰다가 나중에는 금이 많이 이제 세계 퍼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달러만 남은 달러, 금융. 그 금융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낮아지죠. 이 가치가 떨어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이 이제 미국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네. 반도체 시장도 막 세계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보니까 반도체를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이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얼마나 참 대한민국이 참 착한지 대한미국이라고 내가 표현하는데 우리 삼성이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평택, 수원 전체를 다 합친 삼성의 그 반도체 어떤 그런 규모보다 훨씬 큰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있어요. 삼성이. 그리고 삼성이 거의 그 생산하는데 거기다가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미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다 이제 그걸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판매도 가능하고. 근데 조건이 뭐냐? 삼성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전부 다 알려줘야 돼. 그 언덕바지에서요. 지금 공장 짓는 것까지 전부 다 필터링하고 다 그 이 3D로 다 이 저기 미국 애들이 기술을 전수받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라인까지 싹 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몇 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반도체 시장에 미국의 미국의 패권이 대단해지겠죠. 그 대신 삼성 반도체로 먹고 살았던 한국은 거지 나라가 되고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 어떻게 해? 이제 쫄딱 망하는 거고. 이제 막 한미일 라인을 저어갖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걸만 써라. 내 걸만. 그게 이제 돈에 올리죠.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영리한 게 자기들은 그렇게 또 안 해. 그 테슬라가 전기 승용차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미래 산업으로. 전기차 지금 최대 그 공장이 어디인 줄 알아요? 미국에 안 있어요. 중국에다 갖다 놨어. 왜냐면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 인도도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들어가게 허용해놓고 대한민국만 중국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경제적 예속을 딱 묶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군사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 그 옛날에 이 미국이 왜 우리나라 도와주면서 쌀을 넣어줬잖아, 쌀. 자급자족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자급자족률이 90% 넘었어요. 그리고서 1차 산업이 다 죽어버렸죠, 우리. 요즘에 하다못해 마늘까지 수입한다며 마늘 자급자족률이 60년대에 90% 넘었는데 지금은 10 몇 퍼센트인가 그러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파도 그렇고 뭐 이게 뭐 하여간 1차 산업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속이. 이제 평등한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보니까 유럽이 또 말 안 듣거든. 이 프랑스 마크롱이 가갖고 중국하고 앞으로는 유한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21%, 뭐 30%, 4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달러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세계가. 거기다가 브라질도 갔네. 룰라가 또 중국에 룰루랄라 갖고 룰라가 또 룰루랄라에 서서 협상하니까 미국 이제 열받아 죽는 거지. 남미가 얼마나 땅덩이 커요. 미국만 한데 브라질이. 예? 거기다 이제 독일 세계 3대 그 자동차 시장 폭스 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또 그게 뭐지? 벤츠 폭스바겐 BMW 그 이제 독일어는 BMW라고 그래요. BMW BMW 이 세 가지 자동차 회사가요. 예? 반도체를 다 어디서 쓴 건 쓰는 줄 알아요? 중국산. 미국 미치는 거지. 중국산 쓰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이 하도 세국 정책 배우고 자기들 보호주의를 하니까 미국 자동차 수출길이 많이 막혔어요. 근데 중국은 만만디 만만디 호야호야 만만디 만만디 하니까 뭐 수출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독일, 브라질 위안화로 붙어버리니까 미국은 이제 완전히 열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딸리니까 우리가 세계 통제했던 거를 네가 인도양하고 저 오세아니아 앞에 앞바다하고 필리핀 이 북부 바다하고 이쪽 그 한국 그러니까 하여간 동아시아 인근은 네가 맡아라 줘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힘이 났어. 이제 근데 헌법에는 평화헌법에는 이게 전범이라 전범국가라 못 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인간들이 이 전범국가를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타 국가에서 공격 성향을 보이면 자기들이 군인을 파견할 수 있는 자유되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파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벌써 어디 간지 알아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인도양 앞바다에 이미 일본에 엄청난 군함들이 가 있어요. 필리핀 북부 바다에 쫙 깔렸어. 미국, 일본, 원래 미군들이 있던, 미군 해군들이 있던 데에 일본 해군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공군이랑 다. 이제 호주 앞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 우리나라 남해, 이제 쫙 가는 거죠. 우리나라 해군이 강할까요? 이 일본 해군이 강할까요? 우리나라 참 웃긴 게 뭐냐면, 삼면이 바다고,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였으면 해군하고 공군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육군만 강화시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거는 경제 전쟁이다. 경제 전쟁. 경제 전쟁이 사느냐 죽느냐 사이인데 우리나라 같이 한쪽 편에 서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죽는다. 그리고 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1차 산업이라도 풀 뜯어먹게라도 이제 물의 전쟁 시대, 식량 전쟁 시대니까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아야지. 길차 산업이라도 좀 살리자.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이 앞으로 우리 조국의 앞길을 암담하고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이 재침략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로 봅니까 했을 때 저는 95%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그냥 멍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예, 뭐 이렇게 뭐 질문하시거나 뭐 이게 보충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아,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 예, 방금 예, 아버지랑 포르투갈 포르와인을 마시고 와가지고요. 예, 예, 예. 도수가 20도나 됩니다, 그거. 어이구, 예. 와인? 그게, 네, 포도주인데, 포르투갈 포도주에다가, 와인을, 예. 그 포도주에다가 이게 포도주가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요. 그 포도호주, 브랜디를 끼얹거든요. 어, 우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수납을 합니다. 끼얹어서 발효를 멈추는 대신에 단맛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양 국장님께 이제 여쭐 게 뭐냐면요. 저는 있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침략할 가능성이 저는 95%라는 거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아직 다 안 읽어서 소개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시라이 사토시라고 저번에 소개한 정치학자 있죠. 이분이 국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자가 한겨레 창간 멤버 한승동인데 저는 한승동이 썼거나 번역한 책은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쓴 책인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만 해도 시라이 사토시가 일본이 나중에 한국을 침략할 거라고 확신을 못 하는데 이 국채론에서는 시라이 사토시가 일본은 나중에 한국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라이 사토시의 예상이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하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상황이. 그런 면에서 역시 저는 요원인이 천황제라고 판단합니다. 국채, 천황제. 미국이 천황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이민들이 천황에게
천황을 위해 옥쇠를 했듯이 미국을 위해 옥쇠하라.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목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럼 저기 혹시 무서운 게 이놈들이 저거 뭐야 천황제의 무서움이 이제 신사참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 때 그 순교당하셨고, 예, 그리고 나는 뭐를 보냐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 우상 숭배자들 그 엘신의 부인 그 아세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바알 아스타롯 뭐 그다음에 다곤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게 뭐냐면 예,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야. 탐욕. 자기가 아, 얻고 싶은 것을 그려낸 게 우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아세라 복장 보면 막 가슴이 있다 말고 엉덩이 있다 말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하늘미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들의 이상향의 인간성을 그린 게 그게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탐욕 덩어리 만들어 버려요. 아, 그잖아요. 왜 개업식 할 때 왜 돼지 대가리에다가 왜 돈 꽂아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하필 왜 돼지 대가리, 개 대가리도 있고 소 대가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탐스러우니까. 그 자기들이 막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전사야. 자기 투사. 자, 예, 그러니까 나 그래서 탐욕을 없애려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없애려는 거구나. 그래서 아,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뭐냐? 금송아지, 돈이라고 해, 돈. 뭐니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우상이다. 그것 아, 때문에 사람 관계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사람 같이 안 살고 자연도 다 폐결고, 옛날에는 그 우물에서 물 먹었는데 물도 사다 먹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탐욕. 그렇, 그렇습니다. 결국 타인을 다른 존재 타자를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그게 결국 자신에게 팔이 되어 돌아오는 거군요. 이제 이정진 형제님 이제 교회로 오실 네. 때가 됐습니다. 아, 아이고, 원주 중국교회라도 가세요. 우리 제가 선배님. 신학 아직 철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 무지 전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원주 중국교회 가서 믿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네. 발표는 이제 마치고 혹시 도종환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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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박인재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도 조금, 예,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경험한 것들, 이야기 나눌 것은 없고요. 예, 도시락 만들었어요? 도시락이요. 그게 언제 하죠? 언제 아, 하죠? 휴재 가신다 그랬나? 기시다가 언제 오죠? 아, 7일, 5월 7일에서 8일 사이입니다.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주일하고 월요일인데, 주일날은 바쁠 테고. 그래서 문제. 아니, 그리고 8일 날부터 충영교회에서 행사 있는 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장 가야 집에. 되잖아요. 등록해야 되나요? 기자가 왜 등록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음, 아, 문세광 센세. 문세광 센세. 도시락이 아십니까? MBC에 제3공화국인가 있었잖아요. 네. 4공화국인가? 거기에 문세광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못 봤습니다. 드라마 자체를. 제4공학도 했었나요? 드라마를? 네, 제4공학. 했었죠. MBC에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까지 했잖아요. 근데 3공화국하고 4공화국은 3공화국이 94년도인가 했고 4공화국이 96년도인가 했어요. 그거를 옛날에 제가 파일로 다운로드한 게 그게 그 하드가 아마 수직 낙하해서 깨져가지고 복구가 아마 불가능했던 저 그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그 문세광 센스의 역으로 누가 나온지 아세요? 뭔데요? 누구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에요. 김상중.
아, 어? 아,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아, 듀얼파에서 김상중이 문세광 센스 역으로 나왔어요. 진짜 지금 남평문 씨가 큰일 했네요. 문재인, 문세광, 문선명. 문선명. 남평문 씨가 진짜 큰일 했네요. 큰일. 음. 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 뭐 저는 뭐 오늘 좀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또 지방 일정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김대영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뭐 시 있으시면 뭐 해주시던가. 예. 아, 끊으셨나 보네. 그럼 저기 이정희 선생 이번 주에 뭐 보고 들으신 거 있으시면 예, 해주세요. 예. 예,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서워서 돈 맡기겠나. 190개 파산 가능성에 주가도 반토막 속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사가 이 기사인데요. 매일경제가 어린이날에 드디어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나온 거지만, 잠깐만요. 아이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잇따라 망고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이제 약간 구현을 하자면요. 이 취했나 봐. 이 경우 행으로 읽는 건 틀렸습니다. 망고, 연의, 망고하다가 파산이라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불금 시사에서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행동하다는 뜻으로는 행인데, 이게 악의, 군대, 이 뜻으로는 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 매트릭스도요, 사실은 항렬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영어 매트릭스, 수학의 그거. 행렬이 읽으면 틀려요. 항렬이라 읽어야 돼요. 이게 각의 군대. 소대, 어, 소대를 합니다. 소대. 군대는 오. 아이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군대는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작은 은항이 줄줄이 망고하며 큰 은항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미 중국 공격에 필리핀 기지 이용 못해. 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씨다, 씨. 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설과 질의응답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위해 필리핀 기지를 쓰는 것은 필리핀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 역시 어떤 국가를 겨냥한 공격적인 행동을 위해 필리핀 내 군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와, 와, 진짜, 진짜. 저는 제 논평은 이겁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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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진짜, 아버지는 친미주의자인데. 네. 아비는 미국에게 맹동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냐? 미국이 중국과 싸워서 질 거라는 판단이 후일기가 된 거죠. 자국으로 치면 후일기가 된 겁니다. 미국 끝났다. 미국이 끝났다. 미국 끝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독재자의 아들조차도 미국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IS에서 세계 진러들. CSI에서 어떤 곳입니까? 리처드 아미티지, 조지프 나이,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저는 이 넷을 뭐라 부르냐? 사흉이라 부릅니다. 저는 사흉. 사흉이라 부릅니다. 사방으로 추방해야 될 놈들. 여기서 의문됩니다. 그 독재자의 아들, 그 가난한 필리핀의 대통령조차도 미국, 너네 필리핀을 중국과 싸우는데 써먹지 마라 라고 막 질러댔는데 필리핀보다 더 잘 산다는 대한민국은 대체 뭘까요? 필리핀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대체.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거는 제 고백이요. 저는 예전에는 북한이 인권을 짓밟는 독재국가라는 것 때문에 얘네를 조금이라도 분함준다 싶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이것도 이것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첫 장이 뭡니까? 예수님 족보 아닙니까? 족보의 결론은 아유, 다윗 왕가의 종손이다. 아유, 어디 그렇게 갖다 붙여. 그리고 저-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죄송해요. 오타. 마태복음 첫 장이 족보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수 엄하시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다윗 왕조의 종가 종손 맞지 않습니까? 종손이라잖아요. 종손. 좋습니다. 종손. 역시 종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석기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도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진실을 알게 되고 특히 영국패전론으로 일본이 미국의 수국이라는 걸 알게 되며 따라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구, 에서 제가 계속 말한 거지만요. 불답니다. 얘네들은 위안부. 왜냐하면 이거니까요. 저기 뭐 일본이 했던 위안부하고 비슷해요. 일본군 위안부.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 했다고? 나 처음 들었네. 저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저번에 불금식 때 말했을 텐데요, 제가. 그래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안부 둘 다. 미국이 위안부 합의를 왜 강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그냥 미국이 그냥 동아시아 패권 전략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지들이 똑같은 짓을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이랑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들 그때 박근혜가 뜻밖의 일본군 성노예 진실 규명 투쟁에 열중해. 뜻밖의 박근혜가 그때 의외로 이건 잘했거든요. 뜻밖에도. 그래서 미국이 졸라게 찔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진짜 추악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도청 및 기밀 유출 그리고 거기에
문정부뿐만 아니라 마이너 갤러리로 대표되는 국민의 반. 이제 제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속국이라고 안 부릅니다. 헬조선이란 말 전 이제 안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아유 막곡도라고 부릅니다. 막곡도. 막곡도. 한자를 쓰자면요. 짜잔. 그래서 저는 이제 막곡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막곡도. 따라서 미제란 말도 이제 쓰는 거 안 부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낌. 물론 저도 현실적인 불이익은 두렵지만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이제 안 느낍니다. 아 이거야. 글씨가 화면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요즘 20대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거요. 아,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극우 찌끄레기 전통적 극우 기준으로 봐도 20대 10대 남성은 인간 전통적 극우 기준에서 전통적 극우를 간직한 게 러시아 잠깐만요. 우크라이나 갤러리. 비신사이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갤러리라는 곳이 그나마 한국에서 전통적인 극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변희재. 얘네가 전통적 극우죠. 얘들은 반동적 복고주의자. 뜻밖의 미국 제국주의 비판에서는 좌익과 뜻이 맞음. 진짜입니다. 좌익이 여기 가서 놉니다. 가끔. 뭐 하여튼 이거 제 학의원은요. 포절. 따라서 국채 AKA 천황제 따라서 국채보호법 국채란 이겁니다. 전원 옥쇄 옥쇄하라. 이제 미제가 천황의 자리를 찾자. 이제 보니 미제란 말은 미제라는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은 게 미합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군주, 그러니까 사람 하나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이라는 하나의 황제를 이루는
뇌나 심장 같은 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천황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선체는 유지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을 모시는 전제군주국. 자, 이제 이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국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미합중국의 상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 시간 좀 결론입니다. 봐주세요. 시간,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집안에 행사에서 있어가지고 바빴을 텐데 늦게 와서 이렇게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가 그리고 생일이어가지고. 예, 이슈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체크해 보시죠. 네, 태영호가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 되게 막 견제를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게 태영호가 약간 당내 기반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가지고 태영호가 좀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예, 궁금하네요. 예. 어, 그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변희재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이 태영호가 뭘 했는지 검증할 수 없지 않느냐. 그 태영호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 제주학살 망언도 그렇고 백범학생 망언도 그렇고 딱 보면 이겁니다. 김일성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어떻게 김일성을 틀렸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고수가 지들 입맛에 맞는 역사관 얘기한다고 막 열광을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달리 징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태영호가 걔가 그래도 외교관 오래 했잖아요. 분명히 윤석열 약점 다 잡고 있을 겁니다. 얘는 진짜 웃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변희재가 윤석열은 안 무서운데 태영호는 조금 무섭대요. 북한에서 질 죽일지도 모른다고. 이거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 모임만 해왔는데 앞으로 한번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양 목사님도 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 매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양 목사님 교회 일단은 장소는 일단은 뭐 어디 뭐 여기 양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지방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남에서만 하게 되면은 또 지방 분들은 또 참석 못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줌과 연계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예, 한번 좀 의견을 구하려고 이렇게 예,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양 목사님이 하시는 그 시 헤럴드랑 또 우리 이제 불금치사 그리고 이제 일제청산 연구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겸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뭐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왕이면 좀 이게 매스컴에 보도가 될 만한 그런 이슈를 한번 해가지고 좀 발표했으면 하는 또 예,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요. 예. 한번 좀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줌하고 이렇게 그 오프라인 모임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해가지고 한뭐 주일 혹은 뭐 휴일 오후 시간 활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예, 그런 모임도 해보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요.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끔 이제 그 연구소 그다음에 또 불금치사 그리고 또 시에로도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그 하위 발표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좀 보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제 뭐 매스컴에 홍보도 하겠지만 또 무엇보다 또 제가 또 기사를 써가지고 이 모임을 되게 홍보하는 역할을 제가 이렇게 좀 맡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목사님께서 좀 큰 예, 용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하남에서 이렇게 하남 교회에서 이렇게 일단 장소는 해결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각종 촬영하는 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요. 예,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는 뭐 이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뭐 식사 대접 준비만 하면 되죠, 저는. 예. 그래서 만약 너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교통비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한번 예, 여기는 뭐 한번 노력을 주변에 해보겠습니다. 뭐 광고주들한테 좀 협찬을 받아야죠. 언론사는 항상 협찬으로 살잖아요. 예, 광고하고 구독료하고 협찬.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정희 선생도 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오시면은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은 항상 뭐 하나에서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이제 또 지방 가서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6월 달에는 조종환 선생님 가야 되잖아요. 예, 6월 9일에 하시니까 우리가 6월 9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9일 저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 가려고 그래요. 6월 10일에 예, 갈 6월 거고요. 9일 행사인데 왜 9일인데 왜 10일 오세요? 아, 9일에 시작하는 거죠. 9일 날. 그러니까 예, 8일 예. 날, 전 8일 날 가서 9일날 개막식이 9일날 해요. 아, 예. 그래서 9일에 우리 금요일에 모임이 이 금요일 모임하고 저는 토요일에 가려고 아, 거기서 밤에 뭐 저희 장비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아, 설치해 예. 갖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예. 그 개막식 그 전시장이 사진도 좋지만 또 전망이 좋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어,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런 그런 전망을 거의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남한강, 북한강도 좋은데 여기 군산만의 그 갯벌이 바로 앞에 펼쳐지니까 물이 빠져나갈 적에는 갯벌이 전부 드러나거든요. 운동장처럼. 또 물이 돌아올 적에는 바다처럼 이렇게 되고 그런 곳이 목포 같은데 부산에서 이런데 항구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을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놀라고 갑니다. 하루 전날 가면 어떻게 숙식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숙박? 제가 잡아놓을게요. 오신다면. 예. 그러면 만약에 전날 오신다면 제가 숙소를 잡아놓을게요. 그러면 조종환 선생님, 예, 예, 제가 그 다음날 그 전라도 광주에서 10일 예, 예, 날 결혼식을 좀 참석할 일이 있어서 예. 예, 오전 11시인데 하룻밤을 거기 군산에서 묵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다면 제가 숙소를 네. 미리 잡아놓을게요.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목사님 갑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저도 하여튼 하여튼 시간 계획해가지고 하여튼 6월 9일이나 10일 정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죠. 정확한 시간은 안 정했는데 예, 오후에 개막식은 오후에 할 겁니다. 예. 네, 시간까지는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안 정했는데 9일 날은 확실하고 개막식을 아마 오후에 여러 개 막 거창하게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거창하게는 안 할 겁니다. 예. 저는 다음 날이 6월 10일 6월 항쟁 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에 맞춰서 좀 기사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도 좀 예, 찍고 해가지고 60 항쟁에 맞게끔 기사를 써보려고 그래요. 예. 우리 또 김 박사님이 쓰신다면 예, 뭐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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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해가지고 가는 날은 기왕이면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예. 제가 지금 명칭 말씀드렸죠. 김대중 대통령 군산 기념사업회. 아니 처음 들었어요, 그거는. 예. 그래요? 음. 김대중 대통령 군산 기념사업회. 아, 조금 전에 막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군산의 원래 한국어가 현대에는 흰매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하얀 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몽블랑. 예. 군산에 근데 하얀 산이 있나요? 군산에요? 네. 군산에 하얀 산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흰 땅이란 뜻이라네요. 하얀 땅. 이게 우리 현재 군산 향토사적으로 볼 적에 예. 군산이라는 지명은 무리군자의 옛날에 배산이잖아요. 50년대 60년대에 거기에 군산 바닷가에 염전이 있어요. 염전. 그리고 또 염전이 하나는 있고
쌀이 많았고, 흰쌀, 또 그다음에 염전, 하얗죠. 쌀과 소금. 아, 쌀과 소금. 참, 그리고 흰산이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하얀 흙이 나오는 데는 있었습니다. 백토리라고. 아, 백토리. 예. 네, 백토리. 네, 백두개라고 그러죠. 예.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백두개. 이 백두개라는 말이 백두산하고는 관계없고 백토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백두개입니다. 예. 아, 변이 돼가지고 백두개라는 지명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백두개. 예. 음파호수공원 음파 근방이죠. 거기 그 흰 흙이 나와가지고 그릇을 구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백토리. 흰 백자에 흑토자. 그것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원래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교통비 이제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강사 기왕이면 저기 강사분들도 좀 이제 한 분 정도는 그 한 분 정도는 좀 이렇게 강사비를 드리는 분을 한번 초대를 해볼게 해가지고 그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저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준비를 하기로 하고요.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 원래 세미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저기 뭐 시헤럴드 그다음에 연구소 또 부금시사 같이 한번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로 한번 저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를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지금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독립을 나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을 나면은 그때는 거마비 같은 거 없이 없어도 제 혼자 자전거를 타고라도 가겠습니다. 예, 예, 얼마든지. 예. 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6월 하순은 돼야 이제 예, 그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시작이 되겠네요. 예. 목사님은 어디 저기 군산 가실 때 어떻게 제 차로 같이 가시죠? 제 차로 같이 이게 기차가 제일 좋아요, 기차가. 기차로 가시게요. KTX로 여행은 기차가 익산역, 최고죠. 익산역까지 금방 가요. 아니, 군산은 KTX가 안 서고요. 옛날 장항선으로 가야 군산을 갑니다. 어. 장항선 아마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KTX. 아니, 그게 아니라 KTX 있어요. KTX를 타고 익산으로 익산에서 오는 것이 군산으로 1시간 반이면 들어가야 와요. 돼요. 예, 네. 1시간 만이면 가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 네. 그 요금은 어떻게 돼? 이 군산까지가? 다 저는 싸게 한번 가는 방법이 맡아봤어요, 있습니다. 엑셀. 아마 싸게 가는, 박 기자님 싸게 가는 방법 알려줘요. 아니요. 저 아마 그때